반장들 반가워요. 날씨가 이제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고요. 독감 예방 접종 좀 해요. 전 맞았어요. 10월 1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자,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나? 신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요. 장하성 정책실장을 연말에 한꺼번에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면서요. 네, 일단 해당 보도에서는 여권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벌써 후임자 인선 글쎄요. 물색 중이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명백한 오보이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아하.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고 반장.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일자를 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15일에 소환 조사하기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법농단 의혹 핵심 당사자로는 사실 첫 소환이나 다름없어서 그렇죠. 양승태 이 대법원 시절에 이 관련된 전직 대법관들 줄 아하. 소환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임종원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렇게 가는 순서겠네요. 그 사이에 또 다른 대법관들도 네. 뭐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지만 중간에 그렇죠. 전 대법관들. 예. 다음 주에 휴가 간다면서요. 아직 사인 안 했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2010년 우리 정부가 마련한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어제 국감에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죠. 정치부회에서도 이 이슈를 다뤘는데 강경화 장관이 오전에 이제 해제를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촉발이 됐고요. 오후에 본인이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면서 발언을 정정했잖아요. 오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혔습니다. 어제 외교부가 신속하게 보도자료까지 냈고요. 오늘 통일부 장관이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가라앉을 만도 한데 여기서 변수가 또 하나 추가로 생겼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언급을 한 건데 그 발언 이후에 또 한미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문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영어 단어, 그 표현의 적절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요. 또 암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이 현지 시간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을 하고요. 그 공연을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한다는 내용을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유럽에 가잖아요. 교황도 만나지만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근데 이제 현지에서 한불 우정 콘서트가 열리던데 거기에 BTS가 출연한다는 거고요. 오늘 혹시 반장들 중에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타임지가 글로벌판 표지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BTS가 표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제목이 저 진짜인가요? 진짜죠. 그럼 제가 합성이 아니고요? 지금 가짜 뉴스 하겠어요? 그 제목이 차세대 리더더라고요. 야. 네, 못 봤군요. 예. 네, 본인 발제에 열중하느라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국제 관함식 속보와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오늘 국회 국정감사 상황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법거래 의혹 수사 속보, 또 기타 정치권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오늘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5.24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잘못 발언했다 이렇게 사과한 바 있고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5.24 조치, 또 남북 군사합의 관련한 공방, 또 제주 관함식에 이어서 강정마을까지 찾은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국회가 어제부로 약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만큼 이슈도 논란도 많았는데요. 화제의 인물 3사람을 꼽아봤습니다. 자, 먼저 화제의 참고묘입니다. 퓨마 사살과 관련해서 등장한 아기 벵갈 고양이 동물 학대 논란으로 번졌다는 얘기는 어제 양 반장이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화제의 증인 선동열 감독인데
야알못 의원들의 질의 탓에 역풍이 불었다는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양 반장이 전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가 집중할 화제의 기관장. 어제 하루가 누구보다 길었던 한 사람. 맞다, 아니다, 죄송하다, 오락가락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오이사 조치로 정부가 금지해서 못 가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그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에 야당 의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를 언급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인정과 사과 없이 또 국제적 제재 국면에서 해제를 논하는 게 맞냐면서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장관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논란이 커지자 강 장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검토 중일 것이란 표현이 잘못 나왔고 또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급한 발언이었다는 질타가 계속됐고 결국 강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이 주간 부처로서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과거 정권도 그랬고 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의 그 소지를 제공해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불똥은 한미 간 불협화음 논란으로 튀었습니다.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미국의 원칙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재 해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a report out of Seoul today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lifting some sanctions against the South government is considering.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외교 관계에서 승인이라는 표현, 상대방국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상당히 강도 높은 표현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 기류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이자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한 언론 매체가 남북의 군사 합의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격한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진입하기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듯 했는데 어제 강경화 장관이 실제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불만을 토로한 거 맞죠? 예, 충분한 그 브리핑을 못 받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군사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폼페이오가 강 장관에게 표시했어요.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만 얘기하셔야 돼요. 자, 폼페이오 장관의 표현 중에 미국식 욕설 표현이 섞여 있었죠. 아, 그건 맞죠? 분명히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군사 분야의 공식 소통 창구는 한미연합사령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의 군사 합의만큼은 미국 국무부가 아니라 국무부가 공식 채널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이고 이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항의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잘 합의가 됐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말로 가름하겠다면서 한미 간 군사공조에 균열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엔 오이사 조치의 진짜 주무부처 통일부 조명균 장관이 출석했는데요.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는 듯 현 정부에서 구체적인 제재 해제 검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오이사 조치의 어떤 해제를 저희 검토하고 있지는 상황에서 이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조 장관은 오이사 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 단계로 오이사 조치의 원인이 됐던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답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이사 해제 논란에 검토 안 해. 천안함 관련 조치 있어야입니다. 네, 어제 강경화 장관 발언을 놓고 파장이 컸죠. 어제 정치부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결과적으로는 강 장관이 본인의 발언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오전에 했던 발언 때문에 그 논란이 좀 생겼고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신반장도 발제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외교부가 주무부처가 아닙니다. 오이사 조치 관련해서는요. 통일부가 주무부처고요. 오늘 조명균 장관이 외통위에 나와서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상황이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오이사 조치의 주무부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인데요. 조명균 장관은 오이사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라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만일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면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강 장관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정말 황당한 발언인데 이 주무부처는 통일부죠. 예, 오이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통일부가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의 선행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우선 오이사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통일부 제가 그 말씀드린 위에 네,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조명균 장관은 지금 그런 게 남북 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조명균 장관이 통일부에 명확한 입장은 밝혔고요. 지금도 외통위 하고 있죠, 신반장. 네, 추가로 그렇습니다.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후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 어프로버 관련해서. 질의가 또 오갔는데 여야 모두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 원인을 두고서는 해석이 조금 갈렸습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우리도 주권 국가이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협의하는 문제인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반대로 보수야당은 이 정부가 제재 문제에서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재경 의원 우리의 승인 없이라는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3차례 썼는데 그 근저에는 우리랑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공감 없이 진도를 나가느냐 이런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라고 또 질의를 했고요. 김무성 의원도 모욕적인 표현이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관함식 소식을 좀 다뤄볼게요. 전에 이제 일본 우길기 관련한 논란 양반장이 많이 다뤘었는데 결국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번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제주 국제 관함식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해상 사열식이 오늘 제주 서귀포시 인근 앞바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됐고요. 저도 아까 생중계로 장면을 지켜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축사를 했죠. 예. 부장님 그거 보셨어요? 잠깐 봤어요. 아, 예, 아까 생중계로 내보내던데요? 저는 발제 준비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그래요? 예, 이 관함식은 이제 국가 통치권자가 이제 군함의 전투 태세 그리고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 사열 의식입니다. 국제 관함식 각국 해군이 함께 모여서 우위를 다지는 세계 해군의 축제고요. 자, 오늘은 12개국 19척 군함 그리고 46개국 대표단이 참가를 했는데 아까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당연히 전범기 논란 때문에 불참을 했고요. 중국도 그냥 내부 사정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축사에서요. 제주 해군 기지를 평화의 거점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곳 제주는 평화의 섬입니다. 이념 갈등으로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겪었지만 강인한 정신으로 원한을 화해로 승화시킨 곳입니다. 저는 이곳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 것입니다. 네, 이 발언은 아무래도 이 강정마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해군기지가 건설이 되면서 제주 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한다면서 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함식이 끝난 후에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김미겸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년 동안 몸과 마음을 다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힐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만드는 게 이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강정 해군기지 앞에선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모여서 이 평화를 파괴하는 관함식을 온몸으로 반대한다, 해군기지를 철수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관함식이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열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설사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더라도 제주에서 하는 관함식에 꼭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방탄소년단 파리 공연 얘기도 했지만은 토요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나서잖아요. 그 교황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어제 그저께 다뤄봤지만은 또 한반도 평화 조성에 대한 유럽의 지지를 구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관련한 설명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남관표 차장이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반도에서 일어난 긍정적인 정세 변화를 설명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세계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기도 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화합 그리고 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을 합니다. 이 미사는 교황청 국무원장이 직접 집전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교황청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리고 미사가 끝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18일 오후에 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예방하게 됐는데요. 청와대 관계자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초청 입장을 표시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저도 어제 얘기했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요. 지금 국무과 출신인 최 반장은 잘 알겠지만은 그 표현을 보면요, 대충 그 의사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 교황청에서 공식 초청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초청장이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조금 좀 드라이하게 단조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는 뭔가 좀 그린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뭔가를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저보다는 이제 신혜원 반장이 신반장이 잘하죠. 예. 네, 저는 못 믿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신반장은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교황의 방북을 논하는데 제가 토토 이런 언급을 하기는 사실 그렇죠. 조금 어렵고 네. 아무튼 저도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직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일단 교황청 관계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의 북한 방문이 현실화될 경우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여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예. 네, 미국의 보수층이라든지 또 진보 세력도 마찬가지고요. 부장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 가톨릭 영향력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나요? 않나요? 꽤 크죠. 네. 미국은 가톨릭 국가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신교. 네, 예, 좋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그 히스패닉 그쪽이 또 상당히 셉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좋아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잡겠습니다. 조명균 524 해제 구체적 검토 사실 없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로 접어든 오늘 몸풀기를 마친 여야가 본격적인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여야 간 고성,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감사 이틀째 풍경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된 상임위입니다.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그리고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그리고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업위, 복지위, 산노위, 국토위까지 이 14개 상임위를 저희 반장들이 나눠 챙겨야 하니까 제가 가장 먼저 공군병장으로만 기재대한 제가 국방위를 챙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복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부장 단칼에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국방위 국정감사 관함식이 열리는 제주 해군기지 현장 시찰이었는데 단언컨대 제가 제주도에 가려고 직접 손을 든 건 아니었습니다. 자, 나머지 가운데 주목을 끈 상임위 바로 교육위였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된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였는데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이 전 분야를 다루다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기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다가 어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때처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오전 내내 여야가 공방만 주고받는 것 아니냐 싶었는데 그 순간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낌새를 알아채고 직접 이렇게 나섭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 정도 선에서 순서를 바꾸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예, 전희경.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할 땐 잠깐 쉬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마친 뒤 국감이 바로 속개가 됐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장관의 자격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또 유은혜 청문회를 할 셈이냐라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장관은 인정할 수 없기에 장관 정인 선서도 거부하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강행할 경우에는 이에 성한 조치를 할 것임을 저희들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을 인정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은 장관을 임명한 그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 결국 조금 전 말한 이 김한표 간사를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을 해버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회의장을 나가버린 어제 법사위 국감을 또다시 재연하는 듯 했는데요. 이러다가 정말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 하던 찰나에 이찬열 위원장 이번에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앞으로 1분 동안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시면 순서 받겠습니다. 빨리 좀 들어오시라고 해주십시오. 4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유은혜 장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국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육부 외에도 6개 피감기관이 더 있었지만 의례적인 기관 보고는 생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본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유은혜 장관에 대한 적극 옹호에 나섰고요. 자유한국당은 유 장관 대신 차관 등 실무진에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로서 또 교육부 장관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일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 한국당은 지금 유은혜 의원님에게 현행법 위반으로 걸려져 있는 이 의혹이 해소되기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오늘 국정감사에 대해 질의는 차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의에서 한국당은 근본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 유치원 영어 교육을 금지했다가 다시 허용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사위는 오늘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인데요.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등 책무를 소홀히 해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책무를 다해달라라고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한국당은 국회를 압박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을 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심의유감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독선 탓입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국정감사 시작하는 날에 야당을 정조준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요, 이렇게 김도읍, 장제원, 그리고 이윤재, 주강덕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왜 한국당에게만 발언 기회를 자꾸 주냐고 반발을 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왜 의사진행을 막느냐고 항의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결국 이 상황을 정리한 건 법사위 터줏대감이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서 정쟁의 발언들을 일삼는 것은 좀 저희가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들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과 국민들 보기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식물 헌법재판소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위헌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오늘 재판해야 됩니다. 자, 결국 법사위는 오늘도 국감이 시작된 지 1시간 뒤에야 본 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위, 법사위 등 국감 이틀째 곳곳서 파열음입니다. 자, 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교육위원장이죠. 아까 그 3번 나왔는데 그중에 한 번 자막이 잘못 나갔어요, 최 반장. 아까 봤는지 모르겠는데. 최 반장. 교육위 아닌가요? 하나 잘못 나갔거든요. 그래요? 이름이. 그거 이따가 네, 끝나고 수정을 해요. 네. 바로 3번 중에 하나. 제가 아까 봤더니요. 자, 교육위에 이제 교육부 국정감사는 윤회 장관에 대한 난타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은 했어요. 그 아까 저희가 장면을 봤지만은 증인 선서까지도 순탄치 않았는데 그 인사청문회, 또 지난번 대정부 질문, 또 오늘 국정감사까지 어떻게 보면은 3번째 청문회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은혜 장관이 선서를 하기도 전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18개 의혹 가운데 3개는 범법행위 아니냐는 의문이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교육부 장관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감기관에 사무실을 임대한 점, 또 주말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허위 보고한 점, 우석대 전임 강사 기간을 2년간 재임했다고 허위 경력을 낸 점 등이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후 여야 간이 고성이 오가다가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그 유은혜 장관이 지난 2일 임명된 이후에도 계속 의원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시 전략인 것이죠. 지난 4일 대정부 질문 때도 장관, 부총리 이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한국당 의원들은 유 의원이라고 칭하면서 차관 또는 실무진한테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대입 입시제도 또 고교 무상교육 같은 그 현안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제 관련한 내용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웠죠. 네, 우선은 유은혜 장관이 인사말을 통해서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는 등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면서 이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OECD 35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라면서 올해 세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야당은 제대로 된 재원 계획도 없이 애초보다 실행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서 교육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교육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된다, 안 된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장관이 얘기한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이건 이래서 못하는 거고 그런 게 있어야지. 김영란이라는 분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한번 교육계를 다 뒤집어 엎어놨는데 교육부는 뭐라고 얘기도 못했다며요. 종이 한 장 주지 못했다며 우리 교육. 네, 어제 저희가 이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였는데 역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법사위에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 또 국회가 책무를 다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잖아요.
그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면서요? 네, 현재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서 이 정족수 7명을 충족시키지 못해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이 여야가 추천한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국회가 책무를 소홀히 해서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했다고 한 데 대해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재판관 임명이 늦어진 건 야당이 반대한 이석태, 이은혜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과 민주평화당 등 다른 당에서 항의가 이어지면서 회의 진행이 잠시 중단이 됐고요. 이어진 본질의에서는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가 헌재 공백 사태를 자처했다며 사과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이 헌재를 사실상 이 5일 스톱시켜 놓은 당사자인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헌재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대한 책임을 저는 통감합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헌재의 구성원 여러분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이가 없는 짓 하지 맙시다. 네, 그동안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데 대한 논란도 사실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또 한국당은 이번에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석태, 이은혜 재판관 등이 코드 인사를 지명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헌법재판관 인사가 대법원에 예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김원정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부족한 부분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채워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국회 입법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곳곳에서 상임위가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있었습니다. 어제 강지영의 톡소론 정치에서도 다뤘지만은 그 고향의 저유소 화재 그 문제가 오늘 경찰청 국감 때 많이 이제 나오던데 결국은 여야 모두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주의 의무가 있는 이 저유소 관계자들은 놔두고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거죠. 자, 민주당 김한정 의원, 이 불씨가 떨어져서 원인이 됐다고 해도 18분 동안 잔디밭이 타고 있었다. 46개 CCTV 그리고 6명의 현장 근무자가 있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수사 방식이냐 이런 지적을 한 거죠. 네, 자유한국당의 이진복 의원도 민간 회사에서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이 저유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처벌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경찰 출신인 윤재욱 의원도 현장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좀 차분하게 수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기 때문에 신병 처리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유력한 피의자 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를 밟고 나머지 요인은 계속 수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과방위에서는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대형 현수막이 회의장에 등장했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준비를 한 겁니다. 박대출 의원, 이 정부의 방송 장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크기가 아주 큰 현수막이었는데요. 10여 명의 사람들이 들고 서 있어야 할 만큼 부피가 컸습니다. 상당히 기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당 김성수 의원, 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회의장에 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관례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위용으로 지금 마련한 게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본연의 그 내용을 상징할 수 있는 소품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 방송장악이라는 암세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대부분 잘 하시는데 정말 좀 특별히 한두 사람이 계속 그런 일을 좀 그런 일탈될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지금 이렇게 긴
좀 비상식적인 그 표현물은 이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걸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렇게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박대출 의원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후에 현수막을 회의장에서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이 드루킹, 김경수, 송인배 국감 증인 채택하라라는 구호를 붙인 채 국감에 임했습니다. 네, 자, 고반장 오늘 방통위 국감에서는요 여야가 그 가짜뉴스 대책을 놓고 또 설전을 벌였다고요? 네, 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보수 언론의 재갈을 물려는 권위주의적 행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허위 정보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국가기관 7개를 총 동원하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74%가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다면서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박광훈 의원은 명예훼손과 비방, 모욕, 선동은 범죄이고 표현의 자유는 무한의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직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반장들이 계속 체크해주기 바라고요. 곳곳에서 속보들은 많이 들어오네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고요? 네, 외통위에서 오늘 증인 채택을 했는데요. 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네네네. 관련해서 윤병세 전 장관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 곳곳에서 파열음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신반장도 화제의 장면, 인물을 좀 꼽아봤지만요. 어제 국정감사 첫날 화제의 주인공을 뽑자면은 국가대표 야구대표팀 선동열 감독을 국감 증언대에 세운 민주당 손혜원 의원, 또 벵갈 고양이를 등장시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안 모두 세간의 여론은 의원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 손혜원 의원입니다.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국감 증인으로 나온다는 소식이 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또 선 감독이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사과할 때만 해도 또 손 의원이 아시안게임 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 회의록이 사후 보정된 의혹이 있다 주장했을 때만 해도 세간의 여론은 선 감독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래, 의원들한테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막상 어제 국감이 끝나고 나서 여론이 확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 감독을 두둔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의원들 질이 정말 그게 최선이었냐? 이런 거죠. 먼저 당신 말이야 하는 일에 비해서 받는 돈이 너무 과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계십니까? 출근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2억 받으시고요. 전임 감독하고요. 매일 선수를 체크를 하고 어디 가서 체크를 하십니까? 집에 가가지고요. 한 경기장을 가게 되면은 경기장 TV 보시면서 하십니까? 오히려 TV를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5구장을 동시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 의원 지적은요. 연봉 2억씩이나 받으면서 경기장 안 가고 집에 앉아서 리모컨이나 돌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건데, 자, 일각에서는요. 야구처럼 중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선수 한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까지 잡아주는 경기는 TV 시청을 통해서 그 선수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반론을 펴기도 하더군요. 이건 그럴 수 있다 치죠. 다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지금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우기시면 계속 2020년까지 가기 힘듭니다. 지금 이 1200만 야구 팬들이요.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 20%가 관객이 줄었습니다. 선 감독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시안게임 이후에 확실히 관중이 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롯이 선 감독 때문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건데. 자,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선동열 감독도 억울했는지 선수 선발 과정의 의혹 항변합니다. 그러자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뽑고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쵸? 얼굴 표정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좀 아니죠. 물론 일본 사회인 야구팀 꺾고 금메달 따서 병역 면제를 받으니까 당시 이 귀국길에 환영 인파도 없었던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걸 대놓고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유세야라는 식의 아무튼 어제 국감 끝나고요. 손 의원 SNS에 KBO 그리고 야구 적폐 제대로 밝혀보겠다. 야구 팬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합니다라고 적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 보니까 성원보다는 손 의원에 대한 비난이 훨씬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대전 동물원 퓨마 사살 지적하기 위해서 어제 국감장에 이렇게 이 벵갈 고양이 데려와서 동물 학대다 논란이 있었는데 역시나 민주당, 정의당 또 동물권 단체 등에서는 일제히 김 의원 비난하고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어제 이 김진태 의원 주장 팩트부터 틀렸다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죠. 퓨마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보고된 적이 없어요. 원래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가장 온순한 것으로 알려지는 게 바로 퓨마예요. 제가 어제 이 발언을 듣고요. 정말 퓨마가 그렇게 온순한가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글쎄 5달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뭡니까? The cougar was stalking them before it pounced. The one who survived knocked the cougar down with the bicycle, forcing it to run away. But as soon as the cyclists stopped to catch their breaths, the cougar returned, and this time pouncing on the survivor, putting the cyclist's head in its mouth. 퓨마 무섭네요. 솔직히 고양이들도 몸집이 작아서 반려동물이지 송아지만 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동물원에서나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전국의 집사들요, 어제 이 겁에 잔뜩 질린 채로 하악질하던 이 국감양이 보고 불쌍해서 어째 막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김진태 의원 오늘 SNS에 그 양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보시죠. 이 아이는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셔요 라면서 김 의원 앞에서 이렇게 재롱 부리고 있는 양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무릎양이, 책상양이 다양한 모습이네요. 설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 의원회관에서 키울 생각을 하신 건 아니시죠? 아무튼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국감이 있었는데요.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률 이거 터무니없이 높다. 누가 봐도 이건 제 식구 감싸기다 지적하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소환했는데요. 이랬습니다. 시중에서는요, 이재명 지사, 배우 김부선 씨와 몸에 큰 점이 있다. 이게 회자되면서 사법부는 자기들 식구 감싸는 데는 앞서지만은 아마 이재명 지사 큰 점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다. 비유와 은유의 달인 박지원 의원. 솔직히 법원에 이 제 식구 감싸기하고 이 문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무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재명 경기지사 측근이요, 언론 인터뷰에서 억지 주장이라는 그런 반론을 계속 피고 있고요. 조만간 이재명 지사가 또 입장을 내놓는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아무튼 어제 박지원 의원은 이제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그 비유를 들은 거죠.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얘기했지만, 근데 정말로 양 반장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도 그 벵갈 고양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좀 안심이 되고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어제 좀 고양이 때문에 좀 집중받지 못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김진태 의원이 어제 저 자리에서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하고 이낙연 총리의 연설문 외부 용역 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는데요. 일단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국무총리 연설문을 하는데 민간인이 일곱 명이나 들어와서 그거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참, 이거 국정농단 사건 아니에요? 최서원은 태블릿 PC로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했다고 그 촛불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탄핵까지 됐는데. 그러자 그 배재정 비서실장 물러서지 않고 반박을 하는데요. 외부 용역을 줬던 총리 연설문은 주로 국내 행사용 연설이었다. 드레스덴과는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 드레스덴 연설문 같이 근데 하여튼 국가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총리님의 자, 연설은 보세요. 행사에서 100명이 일을 발표하시는 하는데 겁니다. 내용이 제가 다르다고 이거 보세요. 생각합니다. 국정감사할 때 좀 의원이 질문할 때만 좀 답변하세요. 아무데나 톡톡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말 끊지 말고요. 네, 지금 나온 배재정 비서실장이요. 19대 국회 때 동료 국회의원이었죠? 네, 뭐 19대 의원이었고요. 보통 의원 출신들은 국감 때 자기도 그 자리에 앉아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뭐 호통을 치거나 그러면 뭐 쉽게 뭐 주눅이 드는 모습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당신만 의원해봤어 뭐 이런 심리가 뭐 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난번 네. 이 자리에 앉아본 어. 양홍보 반장이 어. 요즘 부장한테 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부장, 그나저나 어. 그 혹시 부장은 대한민국 모든 동네의 집값이 다 똑같으면 어느 동네에 혹시 사실 생각이 아, 이거 있어요? 두 사람이 자꾸 맥락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헷갈리네. 누구에게 답을 해야 맥락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대답. 고 반장? 예. 글쎄요. 저는 그 고 반장 질문에 답을 하자면은 상암동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를 사랑하거든요. 회사 근처에 있고 싶어요. 항상. 부장 정도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사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네. 자, 아무튼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싶은 이 말씀 뭐냐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 이 국감에서 내놓은 발언 때문인데요. 강남 불패 신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목이 오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모두 같다고 하면 장관님 어디 사시겠어요? 일산에요. 네, 참고로 김현미 장관은 경기 고양시정, 그러니까 일산 서구 쪽이 지역구인데요.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 강남 관련 질문을 하려는 의도를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요. 구글 코리아에 대한 성토가 상당했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구글도 구글이고 요즘 뭐 인기인 유튜브에서 뭐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면서요? 네, 어제 이 과방위 국감에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의원들이 도대체 국내에서 얼마나 벌고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고 가시죠. 한국 당국의 그 한국 구글 코리아가 그 세금을 납부했죠. I'm not able to share that information. 그러한 정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한국 당국이 세금을 얼마 냈냐는 것도 그 정보를 말할 수가 없어요? I'm not able to share that information. 해당 정보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구글이 유튜브 덕분에 국내에서만 한 수조 원 정도 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이 존 리 대표가 끝내 재무 상황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업계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 올해 5조 9천억 원 매출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법인세는 고작 한 200억 원 정도 납부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구글 대표가 우리가 얼마 보는지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함구를 하니까 어쨌든 뭐 사회를 보고 있던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마이크를 직접 잡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글로벌 기업이라면 책임감 있게 대답해야지 어떻게 모른다는 게 어째 매출을 모르는 대표가 거의 허수아비입니까? 직무유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대답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이런 질타에도 불구하고 존 리 대표의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또 이 레리 페이지가 사훈으로 내걸었던 게 Don't be evil.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악해지지 말자 이건데요. 자, 어제 이 얘기를 듣던 다른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악해지지 말자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네. 최종혁처럼 살지 말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바로 네.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바로 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지 마요. 자, 아무튼 어제 이 얘기를 듣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돈 벌고 세금 안 내면 그게 바로 애빌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최 반장 얼마나 섬세하고 착한 친구인데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어제 신 반장이요. 박성중 의원이 이제 AI를 가지고 나온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제 저희가 말로만 설명했는데 혹시 영상으로 볼 수 없어요? 들어왔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도 영상이 들어와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LG전자의 AI 스피커 클로이를 시연한 장면입니다. 보고 가시죠. 헤이 클로이. 헤이 클로이. 내가 저 사투리를 쓰니까 서울 표기인데 못 알아듣겠어. 뒤로 돌아.
헤이 클로이, 의원님들께 인사해줘. 그럼요. 용기 내보세요. 아주 잘했어. 네, 상당히 힘들어 보이네요, 재반장. 네. 이 LG전자 측 설명에 따르면요, 이 클로이가 홈 가전의 허브 역할을 하는 AI인데 올해 초 이 미국 법인 설명회에서도 기자들 앞에서 이 북미 마케팅 총괄이 시연을 하다가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약간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할 수는 없어 보이죠. 네, 재반장도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아까 발자국 들었을 때 자막 잘못됐다고. 혼냈잖아요. 근데 계속 네. 못 알아들었잖아요.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네, 맞아요. 예, 양반장 추가로 얘기할 거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깜빡했습니다. 부장 그리고 손혜원 의원 지금 추가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추가 반응이 나왔어요? 네. SNS에 이제 댓글에 달린 데다가 대댓글을 단 건데요. 나는 선동열 감독이 사퇴하는 걸 반대한다. 자신의 소신은 맞고 다른 이들의 의견은 싸그리 무시하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었던 내가 잘못이다라고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왜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내가 거기에 있었으니 누굴 원망하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국감 또 그에 따른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속보를 하나 보고 있었는데 저희 얘기는 아니에요.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 발사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우주인들이 비상 착륙을 시도한다는 그런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궁금해가지고 계속 외신을 보다가 반장들 얘기를 놓쳤어요. 네? 아니. 이것도 나중에 좀 알아봅시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손혜원, 선동열의 사과기회 주고 싶었다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진통 끝에 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또 줄여서 보통 이제 조강특위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당 비대위원회는 오늘 김용태 사무총장 등 내부위원 3명과 전원책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조강특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상 전권을 진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의원들이 자기들 안위만을 생각해서 결정에 반발하면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자유한국당 상황 등 정치권 분위기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당 이야기 좀 집중해서 해볼까 합니다. 한국당을 좋아하는 분이건 싫어하는 분이건 또는 아예 관심이 없는 분이건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이니까 이 시간 돌아가는 상황 정도는 알아두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줄여서 조강특위 오늘 진통 끝에 출범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조강특위 구성 의결 직후에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공정성을 담보해낸다는 것 속에는 이런저런 그 외부의 압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영향력 이런 데 잘 흔들리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추천받았으면 했습니다. 네, 위원 면면을 한번 잠깐 보시죠. 우선 당연직인 내부위원 3사람입니다. 김용태 사무총장,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사실 여기입니다. 외부위원 4사람. 자, 전원책 변호사,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그리고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 등입니다.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여기 핵심 인물 바로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이 조강특위의 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말해서 전국 253곳 당협위원장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 바로 전원책 변호사가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전 변호사가 그동안 썰전에서 자주 언급했던 바로 그 말 새삼 떠오릅니다. 내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딱 또 몇 자입니다. 올 단두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나한테 만약에 정권을 주고 먼지 들어라 그러면 전부 다 단두대로 다 보낼 자신이 있습니다. 다 정치적 단두대로 다 보낼 자신이 있어요. 정치적. 그게 정치판이란 말이야. 자, 올 단두대, 그동안 한국당을 중환자에 비유하기도 했던 전 변호사,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치료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이 있을 텐데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가 저희들이 의논도 하고 해서 가장 후유증이 적고 우리가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 안팎 여기저기서 우려 또는 비관적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외부 출신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조강특위마저 외부 출신이 이끄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적 쇄신 문제를 전원책 변호사가 이끄는 조강특위에 외주를 준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외부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직접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전 16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 물갈이를 주도한 바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허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이쪽이 되면서 이제 칼자루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뭐라 그럴까, 일종의 무슨 허세처럼 간주하는 네.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조강특위도 애만 쓰지 국민의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상황이 어렵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과연 이런 우려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원책발 한국당 쇄신 성공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자, 한국당이 오늘 조강특위 말고도 또 하나 시작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이 과거 중앙연수원 조직을 시민정치원으로 개편하면서 유튜브 전용 스튜디오를 만든 겁니다. 자, 오늘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첫 방송이 있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중앙당사 전체를 사실상 시민정치원 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오늘 오픈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마련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거에 다소 딱딱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던 정치를 훨씬 편하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노력을 여기에서 시작을 할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자, 열심히 하겠다,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공간 오늘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먼저 열렸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당 관계자들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앵커놀이 해봤습니다. 나 어때? 이렇게 앉아갖고 해야지. 이렇게 딱 앉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실세입니다. 한 장 찍게. 이거 한 장만 찍어줘. 이거 한 장만 찍어줘라. 찍었어, 나와 좀. 줄 서가 있어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거 아니야. 자, 의원들의 어설픈 앵커놀이에 진짜 뉴스 앵커를 했었던 홍지만 전 의원 못 참고 직접 나서 봅니다. 내가 비줄게, 내가. 잠깐만. 야, 우리 내가 그래도 7년 했다, 7년 이거 앵커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용태 사무총장과 네, 제가 볼 땐 저희 복부장이 훨씬 더 앵커 더 나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처음에 이게 의원들이 이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 걸 모르고 그런 건가 싶었는데 제가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구나.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걸 알고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조금이라도 더 친근한 느낌을 좀만 줘보려고 이런 큰 그림, 빅픽처가 아닐까, 그런 추측해봤습니다. 자, 참고로 한국당이 새로 선보이는 방송 이름 바로 영등포 프리덤입니다. 자, 아무튼 한국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쓰는 이유, 자,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쭉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아주 평탄합니다. 자, 14%에서 10%, 11%, 이 10%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민주당 지지율 한번 겹쳐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이 몇 배 높은 거 이런 거 둘째치고라도 한국당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빠졌을 때도 한국당 지지율은 변동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자, 좀처럼 반등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통 끝 출범한 한국당 조강특위 전원책식 쇄신 작업 성공할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강특위 의원에 합류한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정치권에서 다른 논란이 좀 벌어졌어요. 반장들도 기억하겠지만은 2005년 1월이죠. 그때 이제 명품 구찌백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 이제
강성주 전 사장이 보도국장이었는데 그 보도국장 시절에 그 MBC 신강균의 사실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제작진들하고 같이 그 SBS의 모기업인 태영의 그 부회장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품 백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요. 당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강성주 이제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브로커 금품 로비 사건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나갔죠. 나간 다음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을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전원책 위원이 굉장히 치사한 공격이다. 뭐 이런 좀 당당하게 공격해라. 뭐 이런 입장을 또 추가로 내놨네요. 자, 양 반장, 조강특위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근데 아까 그 우리 구반장이 그 홍지만 본부장이 보다는 네. 부장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진심인가요? 저는 뭐 진심입니다. 아니, 다음 주에 뭐 휴가 가야 되니까 저한테 잘 보여야 되죠. 제가 사인해야 되니까. 아니, 양반장은 저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예, 아닙니다. 예, 한마디로 준비한 거 뭐 없어요, 일단 양반장? 뭐 인적 쇄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예.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야, 있습니다. 네. 예, 지역구 의원들을 포함해서요. 뭐 전국 253곳의 당협위원장들의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조강특위인데 그 중에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원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남은 외부위원 선임 권한을 줄 것도 내부 위원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고 그걸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수락했죠. 일단 조강특위는 253곳 당협에 대한 현지 실태 조사를 먼저 실시한다고 하네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윤여준 전 장관의 평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원책 변호사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전 변호사 오늘 관련된 입장을 냈습니다. 전 변호사 허세인지 무슨 세인지 뭐 그분은 언제 허세가 아니었냐라면서 뭐 그분이 보수 쪽의 일을 거론하시려면 다시 보수 쪽 인사로 돌아오셔서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한두 번 강을 건넜던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남의 일을 두고 허세니 진짜 칼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도 했는데요. 전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죠. 허장성세, 예. 주말이 하면 허세인데 예. 그래서요. 내가 그분하고 말싸움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예. 내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보수 쪽의 일을 거론하시려면 다시 보수 쪽 인사로 돌아오셔서 얘기를 하시거나 한번 강을 건넜던 분이잖아요. 그나저나 한국당이 아까 이제 스튜디오 영등포 뭐라 그랬죠? 그 유튜브 같은 온라인 기반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네요. 네, 뭐 영등포 프리덤이라고 프리덤. 소개를 네.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아예 당의 홍보 기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추석에도 한국당은 그동안 관례처럼 만들었던 별도의 홍보 인쇄물 마련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유튜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추석 인사를 올려서 명절 홍보를 대신 했었습니다. 한국당이 온라인 홍보에 공을 들이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당의 긴축 재정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홍보 인쇄물을 만들어서 뭐 역이나 터미널에 나가서 배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올리는 게 뭐 비용 면에서나 홍보 효과 측면에서나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당의 취약층으로 20, 30대가 많이 꼽혀왔잖아요. 이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젊은 층과의 거리를 좀 더 좁혀보겠다는 이런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경향을 보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나이나 세대를 떠나서 보수 성향의 사용자도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바로 보수 성향의 1인 미디어도 또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기성 언론보다는 이 유튜브를 통해 직접 홍보를 하는 게 기존 지지층을 붙잡는 데도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소환은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또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고문은폐 사건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과오를 인정했는데 그건 다음에 저희가 묶어서 한번 또 다뤄볼게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오늘 공식 출범입니다. 맞아요 말대로 진짜 두세 대 때리는 말 들어 그게 낫지 않냐.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특수학교 인강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때리고 조롱하고 심지어 의자 밑에 가두는 이런 지속적인 폭행을 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교육당국은 이를 계기로 특수학교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교남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교남학교 교사 A씨가 학교 엘리베이터에서 장애 학생을 거칠게 잡아 끌고 꿀밤을 때리는 걸 학부모가 목격했는데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의 추가 폭행도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담임교사 B씨가 학생 2명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발견된 건데요. 해당 교사는 학생을 발로 차고 거칠게 잡아 끌고 일부 교사들은 폭행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돕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담임교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벌어지는 폭행, 장애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면서 알려지기가 힘듭니다. 인강학교의 경우도 제보로 알려지게 된 건데요.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표현 못하는 애들, 자폐 아이들, 특히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해를 많이 한 것을 그것만 집중해서 때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가 인간의 하루수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고만도 저는 내가 중이염수 걸려서 고만도 이걸 때 상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누가 맞아서 고만 터졌다고 학교에서 맞아서 누가 입안이 그랬다고 누가 생각을 하셨어요. 그 기자분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1년 내내 제일 많이 맞았다고. 아니 담임 선생님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 아이가 하나도 안 맞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지난 7월 태백 비례학교에서 교사가 장애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면서 특수학교 전수조사 이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에 따르면 인강학교나 교남학교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엔 학생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조사는 아예 배제돼 있었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찾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전수 실태 조사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지난 6월에 제보를 했는데도 이게 묵살당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공익 제보처럼 믿었던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께라도 말씀을 드렸다면 이 일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고 갈 수 있는 곳을 마음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받아들여졌다면 이 몇 개월을 내가 그렇게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인터뷰할 때 학교의 의지가 조심스러웠어요. 학교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도 장애 학생을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보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학부모들은 말합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함께 장애 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마련을 위한 대책 고민돼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고속도로 쏟아진 철제 핀, 차량 19대 파손입니다.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던 2톤 트럭에서 공사용 철제 핀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뒤따르던 차량 19대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피해 차량들이 곧바로 정차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적재함을 제대로 묶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걸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다친 사람이 없고 피해 차량을 보험 처리한 점을 들어서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운전자와 단속경찰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날씨가 선선해요. 감기 조심해요, 감기. 고반장 휴가 쌓인